이게 좀 많이 헷갈리죠. 자궁 내막 증식증은 자궁 내막이 어떤 대부분이 호르몬 불균형인데 그것 때문에 두꺼워지는 거고요. 자궁 내막증은 이 자궁 내막 세포가 자기 자리 이탈해서 복강 내 여기저기 이렇게 좀 착상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통증, 심한 생리통 이런 걸 만드는 병이고 이제 아예 좀 다른 병인데 이게 뭐 영어로 하면 좀 많이 달라요. 엔도메트리오시스, 요거는 엔도메트리얼 하이퍼플라지아. 영어로 하면 어감이 많이 다른데 이게 한글로 하니까 이제 어감이 비슷해서 좀 일반 환자분들은 좀 많이 헷갈려합니다. 근데 다른 병이고요. 자궁내막 증식증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주로 치료가 호르몬 치료가 중요하죠.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생긴 거니까 주로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많이 쓰고요. 자궁내막증도 사실은 그것도 호르몬 치료 많이 합니다. 이제 프로게스테론 제제 기반으로 한 이제 비잔정이라고 이제 많이 유명한데요. 내막 증식증 환자분들은 이제 비잔정 많이 들어보고 많이 드실 겁니다. 이제 그거가 비잔정 가지고 그렇게 호르몬 치료 우선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는 둘 다 비슷하구나. 근데 저는 다른 병이고요. 자궁 내막 증식증은 그래도 좀 치료가 쉬운 편인데요. 자궁 내막증은 좀 환자분들을 꽤 오랫동안 좀 괴롭힐 수도 있는 좀 별로 그렇게 좀 쉽지는 좀 않은 병입니다. 그런 자궁 내막 세포가 복강 내 여기저기 이제 착상해서 자라는 병이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자궁 내막 증식증이 자궁 내막증이 나도 말이 가끔 헷갈려. 자궁 내막증이 이제 제일 잘 생기는 부위가 난소고요. 난소에 거기에 착상해서 그렇게 어떤 초콜릿 색깔의 어떤 그런 찐득찐득한 게 이제 있는 어떤 낭종 같은 걸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난소에 제일 많이 가고요. 그렇게 이제 자궁 내막증 때문에 생기는 그런 난소 낭종을 옛날에 이제 수술 가지고 치료를 많이 했는데 요즘 이제 개인 병원에서 그런 흡입하고 알코올 경화술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해서 환자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하는데 뭐 대답하기가 조금 이렇게 간단하진 않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그런 흡입하고 경화술을 하는 거는 일단 그 내막 좀 큰 걸 갖다가 우선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이 아닌 방법이기 때문에 환자분 몸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선 많이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약간 좀 논란이 있고 이제 수술을 많이 하시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이걸 조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 의견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게 이 껍질 자체까지 해가지고 다 제거를 해야지 이걸 남겼을 때는 안에서 또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임시방편이고 사실은 그냥 껍질채로 그 낭종을 다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자궁 내막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호르몬 치료가 안 될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복강경으로 들어가서 그 카메라 가지고 이제 복강 내부를 다 봐야지 이게 어디 어느 정도 이렇게 퍼져 있는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점점이 있으면 그 점점도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통증이 그 부위에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들여다봐서 어디 얼마큼 퍼져 있다 확인이 되면은 웬만하면 이제 그런 가능하면은 그런 게 전기 소잡기 그걸로 고비를 이렇게 찢어줘서 그걸 좀 없애줘요.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보고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를 갖다가 스테이징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안 되니까 좀 불안전한 치료다 이렇게 반대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는 병변 부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유착이 생겨요. 이게 들러붙어 가지고 장도 들러붙을 수 있고 특히 이제 나팔관 쪽에 들러붙어서 나팔관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제 구조를 유지를 못해서 불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너무 막 이렇게 얼기설기 있으면 이제 프로즌 펠비스라고 해서 아예 골반 내 공간에 뭐 자궁 이런 것들이 딱 얼어있듯이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착들을 갖다 이제 방리해 주는 게 이제 또 수술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좀 어렵지만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정성스럽게 방리를 해줘가지고 구조를 갖다 회복시켜 주는 게
또 중요한 수술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흡입술 말고 이런 박리 수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꼭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기 힘든데요. 그래도 환자분 어떤 그런 상태, 그다음에 환자분이 원하는 어떤 치료 목적, 결과에 따라서 좀 면밀하게 상담한 다음에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궁 척출 수술 후 부작용 질문도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어떤 몸에 장기 하나를 없앴을 때 좀 생긴 후유증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뭐 결론도 말씀드리면은 의학적으로는 어떤 심각한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수술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배꼽 아래쪽에다가 어떤 절개선이 들어갔을 때는 유착이 좀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장유착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자궁을 하다 절제할 때는 양쪽 자궁동맥을 딱 결찰해서 자르고 적출을 하는데, 그 양쪽 자궁동맥이 잘렸을 때는 혹시 난소로 가는 혈류가 좀 영향을 받아서 난소 기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호르몬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적출했을 때 내 배에 힘이 안 들어가요. 허리가 좀 많이 좀 불편해졌어요. 그런 증세를 갖다 호소한 분들은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 의학적으로 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한 어떤 기능상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떻게 그 위치가 혈자리는 단전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함부로 적출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어떤 제 전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아무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그렇게는 없다. 그래서 적출 수술 후 어떤 큰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궁 내막이 두꺼워진 이유는 뭘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이유는 물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안 좋은 거 생각하면 자궁 내막 암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좀 드뭅니다. 제일 흔한 경우는 호르몬 어떤 언밸런스 때문에 생기는 경우고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게 서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사이클 이어가는데 뭔가 좀 엇박자가 나서 에스트로겐만 계속 이렇게 영향을 주면은 내막이 두꺼워져요. 그 내막이 두꺼워지면 부정출혈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초음파 보면 많이 두꺼워져 있네 이렇게 좀 확연하게 표시가 납니다. 그럴 때는 제일 흔하게 하는 게 일단은 그래도 한번 대부분은 선생님들이 좀 검사를 좀 해보고 싶어 해요. 살짝 흡입해서 검사를 하든지 또는 솥밭을 좀 긁어내서 조직 검사를 해서 암 없어 이걸 좀 확인을 하고요. 암이 없는 경우는 이건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좀 기본적으로 해요. 프로게스테론을 좀 써서 그런 에스트로겐을 좀 기량해서 두꺼워진 걸 갖다가 좀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좀 솥밭 수술을 좀 해서 치료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두꺼워진 게 일단 한 번에 우선 해결이 딱 되니까 그렇게 솥밭 수술하고 좀 일시적으로 그렇게 호르몬제 좀 쓰는 방법을 많이 하고요. 자꾸 이게 반복된다 그러면 아예 그냥 미레나 끼워놓게 돼요. 미레나 같은 경우는 프로게스테론 제제가 소량씩 계속 5년 동안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삽입하는 방법도 요즘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거 가장 큰 원인은 어떤 호르몬 불균형이고 호르몬 치료를 많이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호르몬 불균형을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이 좀 여러 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좀 진료실에서 좀 많이 보는 게 칡즙이에요. 이 칡에 보통 우리가 여성한테 좋다는 음식들 석류, 칡, 콩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비슷한 역할을 하던 식물성 성분들이 칡에 꽤 많이 있다고 해요. 흔하게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석류보다 한 625배? 꽤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 성면 뭐 잘 근데 침 먹고 나서 이제 뭐 자국 내막이 두꺼워지거나 좀 호르몬 불균형이 오는 경우를 왕왕 보기 때문에 혹시 여성분들은 좀 그렇게 즉 먹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좀 드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남자들도 이게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된 건 아닌데 선배 의사들 말로는 젊은 남자가 발기부전 왜 검사하다가 뭐 이것저것 다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뭐 칡을 열심히 먹고 있더라.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 끊고 나니까 좀 치료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칡즙은 좀 그런 폐경기 전 여자라든지 좀 남자들은 좀 조심 남기게 좀 좋겠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 치료의 원인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요. 원인이 참 많아. 그리고 이제 질출혈 이런 증세 가지고 병원 오신 분들 꽤 많고요. 우리가 일생 살면서 이런 부정출혈 같은 거는 글쎄요 한 번 이상은 누구나 다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할 때 힘든 게 물어볼 게 많고 또 검사할 게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출혈의 원인을 갖다가 팜코인이라고 해요. 영어 약자를 따서 팜은 PALM은 이제 어떤 자궁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출혈이고요. 코인 COEIN은 이제 구조 말고 어떤 기능적인 이상 때문에 생긴 출혈을 갖다가 이제 앞글자를 따가지고 외우기 쉽게 이제 만들어놨어요. 우선 P는 폴립이라고요. 그렇게 조그만하게 용종 같은 게 자궁 내막으로 좀 돌출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좀 출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아데노마요시스 이제 성근증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성근증 얘기는 많이 했는데 일반인들은 또 잘 모르는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자궁 내막이 좀 근육층으로 이렇게 좀 세포들이 침투해서 좀 자궁이 좀 붓는 병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출혈이 생길 수가 있고요. 레이오마이오마라고 해서요. 이제 자궁 근종입니다. 이제 자궁 근종 같은 경우도 이제 위치에 따라서 출혈을 갖다 굉장히 많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M, 이건 안 좋은 거예요. 말리그넌시라고.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 암이 있을 때, 자궁 경부암 이런 암이 있을 때 좀 출혈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기능적인 거, 이제 COEIN, C, 코아귤로패시 우리가 지혈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 질에서도 좀 출혈이 우발적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오바리안 디스펑션이라고 이제 난소 기능에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언밸런스가 있을 때 이제 그때 좀 출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엔도메트리움 이제 자궁 내막에 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또 출혈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아트로제닉 그거는 이제 의료적인 어떤 뭐 시술 때문에 생기는 출혈인데 우리가 보통 자궁 내막에 그 요즘 이제 미레나 루프 같은 거 많이 이제 착용하거든요. 그런 게 삽입돼 있을 때 그게 내막을 조금 찌르거나 자극해서 좀 출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And not otherwise classified. 여기서 이제 기타 등등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언급했던 거 말고도 특이한 경우 그런데 출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왕절개한다고 이렇게 째고 아기 꺼냈을 때 그 상처 때문에 기능적으로 좀 내막에서 좀 출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쭉 설명했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병력 물어보고 또 검사 그러니까 요거 하셔야 됩니다. 이 검사도 좀 많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럼 이제 환자분들이 당황해요. 뭐야 이렇게 많이 하지? 비싸네. 막 그러면서 이제 검사 한 10만 원 안에서 이렇게 해줘요. 막 이럴 때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거 뭐 검사를 뭘 해야 되고 뭘 이렇게 빼야 되지 막 이제 고민되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질출혈이 굉장히 흔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증세일 수도 있는데 이거 검사하는 거는 좀 생각해야 될 질환들이 꽤 좀 많고 검사가 좀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궁 내막증을 치료하려고 하면은 꼭 난자를 냉동 보관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궁 내막증이라는 거는 이제 자궁 그 내막 세포가 복강에 착상해서 여러 가지 어떤 통증 뭐 이런 증세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1차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뭐 굳이 그것 때문에 꼭 난자를 냉동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단 난자를 냉동 보관하는 건 요즘에 좀 많이 이제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일단은 이제 병원에서 제일 이제 우리가 흔하게 보는 거는 그 항암 치료 때문에 난자를 냉동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렸다,
추후에 아기를 낳을 계획이 있다.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난자를 좀 냉동 보관해서 이제 보호했다가 이제 나중에 항암 치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임신 혹시 필요할 때 시도하기도 합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20대였는데 한 10대 때 백혈병 때문에 이제 항암 치료를 그때 이제 난자를 냉동 보관했다가 아직 갖고 있죠. 아직 결혼 아직 안 했는데 이제 어쨌든 암 치료를 할 때 이 항암제들이 이제 세포 분열이 왕성한 세포들을 잘 공격하거든요. 난소도 이제 공격을 많이 받는 장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꼭 난자를 냉동 보관시키라고 합니다. 요즘에 좀 결혼 연령이 좀 점점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꼭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좀 잘 사는 나라를 좀 추세이긴 한데 결혼이 늦게 하게 되면 아기를 늦게 갖는다. 그러면 이제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난자 좀 질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자연 임신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과배란 유도제 맞고 난자 채취해서 뭐 인공 수정한다. 근데 이제 보니까 난자 질이 좀 잘 안 좋아요. 다시 한번 채취해요.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한 20대 때 좀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지금 커리어가 이런데 결혼, 아기, 임신, 출산은 좀 몇 살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좀 건강할 때 보관했다가 나중에 그때 혹시 여차하면 쓰자. 이런 경우들이 요즘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우먼들이 요즘에 난자를 갖다가 이제 냉동 보관하는 경우가 좀 많이 좀 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스트레칭은 이제 뭐 허리, 뭐 근골격계, 뭐 이런 정형외과, 신경외과 질환에는 좋은데요. 특히 이제 디스크 같은 거 있을 때 좋은데 이제 뭐 차원 근육이랑 큰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릅니다. 우선 자궁을 갖다가 개복 수술했다. 그러면 이제 배를 갖다가 좀 열었다 닫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심한 통증은 한 며칠 지나면 이제 가라앉는데요. 그래도 좀 이거 좀 째서 좀 아프다, 좀 찢어지게 아픈 느낌이 있다. 이제 그렇게 간간히 그런 통증이 있는 거는 한 3주까지는 그렇게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복강경 수술했을 때 통증은 물론 이제 배를 열었을 때보다 이제 좀 훨씬 좀 덜하고 기간도 짧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궁 수술할 때 자궁을 적출하는 경우가 있고 근종만 수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흔한 어떻게든 생각에는 적출하면 더 아프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복강경을 딱 해보면 이제 적출했을 때가 좀 더 짧게 아파요. 왜냐하면 자궁 적출할 때는 수술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그냥 짝짝 자르고 그냥 꺼내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뭐 오히려 이제 근종 수술보다는 좀 더 덜 아픕니다. 한 1주 내지 한 2주 정도, 1주 정도 그렇게 아프고요. 근데 이제 근종 이제 복강경을 할 때는 이제 좀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산화탄 이제 복강경 수술할 때 이제 배를 갖다가 좀 가스를 좀 채워서 부풀리거든요. 그 안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서 복강을 부풀리고 공간을 만든 다음에 카메라로 이제 들여다 보면서 수술을 하는 건데 이런 CO2 가스가 좀 오랫동안 이제 배 안에 이제 좀 차 있으면 좀 수술하고 나서 좀 아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강경으로 이제 근종만 떼어낼 때는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이제 막 근종을 캐내고 또 막 꼬매고 하는 이제 조작하는 게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통증이 오래 가서 한 2주 동안은 좀 그렇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배 째는 게 제일 아프다. 한 3주 아플 수 있다. 그 다음에 복강경을 했을 때는 근종만 떼냈을 때가 오히려 좀 더 오래 아플 수 있다. 한 2주간 아플 수가 있고 그냥 자궁만 떼냈을 때는 오히려 한 1주 정도 오히려 그게 좀 더 통증 기간도 더 짧다. 이제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GnRH 아고니스트라고 인공적으로 좀 폐경을 만드는 주사가 있어요. 이제 그걸 갖다 대포 주사라고 흔히들 이제 환자분들끼리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주사가 아까 전에 말씀 인공적으로 좀 폐경을 만든다. 이제 그런 주사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맞으면 폐경이 좀 빨리 오지 않을까, 노화가 빨리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근데 이 주사는 우리가 보통 통상 뭐 한 길게 쓰지는 않아요. 뭐 맥시멈 써도 6개월 넘게 쓰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폐경을 앞당기거나 이제 뭐 그런 노화를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기 검진하다 보면 이제 자궁 경부 검사를 꼭 하고요. 자궁 경부 검사하고 나서 원추 절제술 하자고 권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제 자궁 경부 검사를 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일단 HPV 바이러스라고 해서 자궁 경부암을 많이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세포가 좀 이상하게 좀 변형이 되어 있는 세포가 있는지 좀 확인합니다. 이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만약에 이제 그 HPV 바이러스도 이제 자궁 경부암을 많이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고 그다지 많이 일으키지 않은 좀 위험하지 않은 바이러스가 있는데, 만약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또 세포 검사를 해봤을 때 좀 세포 변형이 조금 위험하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원추 절제술을 하자. 원추 절제술에서 물론 이제 그런 이상한 세포를 갖다가 이제 제거하는 의미도 있지만 정밀하게 이제 조직 검사를 해봐서 혹시 무슨 암 전 단계인지 암인지 이런 게 있나 꼭 확인을 갖다가 좀 해봅니다. 그럼 원추 절제술 갖다가 이제 딱 부러지게 이제 하는 기준이 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HPV 바이러스랑 세포 그거 이상 소변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딱 정확하게 어떤 스탠다드가 명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만 약간 좀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환자분이 좀 아직 임신 계획이 있고 젊다 그러면 조금 이 원추 절제술을 갖다가 조금 보수적으로 좀 결정해요. 왜냐하면 원추 절제술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그렇게 이제 임신 했을 때 점점 배가 불러올 때 자궁 경부에서 그렇게 좀 잡아주는 거, 그 힘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상과 쪽 교수님들은 좀 원추 절제술을 그런 임신 계획이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늦춰서 하는 편이고요. 좀 부인과 쪽 교수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암이 무서우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좀 빨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 원추 절제술을 할지는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궁경부 이제 검사 주기적으로 하면서 이제 한번 주치 선생님이랑 그렇게 상의 면밀하게 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피임약 좀 장기 복용 시 난임이 되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런 걱정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피임약을 갖다가 꾸준하게 먹어, 생리도 거의 안 하고 근데 이거 나중 혹시 임신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피임약을 써본 지는 굉장히 수십 년간의 역사가 있고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게 피임약 자체가 난임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임약 쓰다가 끊었을 때는 통상 5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임신이 잘 된다고 하니까 피임약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임신 중 자궁 근종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임신 중에 자궁 근종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그래도 이제 요즘엔 정기 검진을 또는 이제 부인과를 이제 젊었을 때부터 그래도 자주 가기 때문에 초음파를 좀 자주 하기 때문에 요즘에 그래도 이제 임신 전에 뭐 근종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다 알고 나서 임신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간혹 임신하고 나서 근종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또 어떻게 하냐? 근데 대부분 그냥 냅둬요. 그걸 갖다가 임신 중에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근종이 있다. 이제 어떤 게 생길 수가 있냐면 이제 임신 주수가 길어지고 이제 자궁이 이제 커지고 그러다 보면 근종 쪽으로 가는 혈류가 좀 줄어들다 보면 그 어떤 허혈성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궁 근종의 2차 변성이 생기면서 좀 심한 통증을 만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땐 이제 아기한테 별 영향이 없는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써서 좀 보고, 대부분은 그렇게 진통제 가지고 이렇게 잘 조절이 되고 그렇게
근종을 크게 수술하는 일 없이 그렇게 이제 임신을 마치고 이렇게 나중에 한번 경과 봅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근종 발견했을 때는 이제 결론은 웬만하면 두고 본다. 혹시 근종 때문에 많이 아플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진통제 써서 그런 통증 고비를 좀 넘어가 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 시술 후에 이제 역시 임신했을 때, 출산할 때 꼭 제왕절개를 해야 되냐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항상 우리가 이제 의학이든 뭐든 일에 항상 꼭 반드시 이런 거는 좀 그렇지는 않죠. 이제 논문들 보면은 하이프하고 나서 정상 분만 별 문제 없이 했다 이런 케이스 리포터들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근종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뭐 그런 경우는 사실 뭐 자연분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자궁 근종이 좀 컸다든지 좀 성근증이 좀 꽤 그래도 볼륨이 있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무리하게 자연분만하는 거는 좀 옳지 않지 않을까. 그런 경우는 좀 안전하게 제왕절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딱 부러지게 어떤 경우는 자연분만하고 어떤 경우는 제왕절개예요. 이런 기준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결정하는 거는 하이프 시술하는 의사가 결정하는 것보단 이제 직접 분만을 받는 선생님이 결정하기 좋습니다. 냉정하게 좀 객관적으로 나는 자신 있게 자연분만으로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어. 그럼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웬만하면 이제 제왕절개 쪽으로 좀 결정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출산 후에 뭐 자궁 근종 또는 자궁 성근증이 재발했을 때 또 하이프 시술을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뭐 결론도 말씀드리면 또 하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젊은 사람들 20대 또는 30대 뭐 이런 경우에 자궁 근종이 생겼을 때 남은 여생 동안 또 자궁 근종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궁 근종이 자꾸 생기는 거는 어떤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체질상 또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한번 수술을 갖다가 처음부터 권하는 것보단 하이프 쪽을 먼저 권하는 이유는 남은 여생 동안 자꾸 또 생길 확률이 많은데 그때마다 배를 계속 짤 거냐. 그거보다는 생겼을 때 그렇게 너무 크지 않을 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이프를 갖다 해줘서 수술 없이 그렇게 가임기를 끌고 가는 게 몸에는 제일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도 근종이 생겼을 때 아마 하이프 권하고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뭐 출산 후든 언제든 재발했을 때 하이프를 또 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하이프 치료 임신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이제 임신이 되게 안 돼서 오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기억나는 환자, 특히 성근증 환자분들이 좀 많이 고통을 겪는데요. 성근증은 굉장히 난치성 병이고 그것 때문에 착상이 안 되고 임신이 안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하이프 치료했을 때 임신 안 되던 환자분들이 임신이 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떤 자궁의 어떤 병들 때문에 임신이 안 될 때는 한번 하이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고 좀 치료 후에 한번 임신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궁 근종 치료 임신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할까 하는 질문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뭐 검사하다 보면 이제 근종이 발견된 경우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딱 부러진 대답해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보통 산부인과 보면 산과랑 부인과 합쳐서 이제 산부인과라고 하는데 이제 산부인과 교수님들도 좀 산과 쪽 이제 교수님들은 그냥 임신 좀 시도해보고 좀 안 되면 그때 좀 치료하고 임신 시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고요. 좀 이제 부인과 이런 종양 같은 거 수술 많이 하시는 교수님들은 이건 그래도 좀 웬만하면 좀 치료하고 나서 한번 임신 시도하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데서 딱 정확하게 이제 딱 그런 기준은 없는데요. 만약에 이제 근종 크기가 꽤 그래도 한 4cm 이상 된다든지 또는 내막이랑 너무 좀 가깝게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치료하다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궁 근종과 어떤 임신 관계 관련해서도 좀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자궁 근종이라는 게 우리가 열심히 검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검사 방법이 정밀하면 정밀할수록 좀 많이 발견돼요. 그냥 우리 초음파만 놓고 봤을 때는 한 40%에서 보인다고 하고요. 만약 질초음파만 놓고 보면 질초가 좀 더 정밀하게 보잖아요. 그런 게 한 62%까지 확인된다고 하고
뭐 의학 부검을 통한 자를 미국에서 이제 의학 부검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만 놓고 봤을 때 한 78%. 또 어떤 논문에서는 이제 여자분들이 평생, 이게 주로 이제 미국, 유럽 얘기예요. 이제 의료가 많이 이제 접근성이 좋은 나라들. 거기서는 이제 여자분들이 평생 자궁근종 진단받을 확률이 한 70%는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종을 갖다 갖고 있는 거는 뭐 비정상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간혹 이게 이제 임신에 방해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위치가 중요합니다. 크기랑. 만약에 위치가 자궁 내막이랑 너무 가깝게 있고 또 심지어는 내막을 다 누르는 경우, 좀 그게 또 크기가 또 크다면 또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착상이랑 임신 유지 이런 게 좀 많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뭐 딱히 정확한 수학적인 통계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떤 논문에서는 다발성 근종기가 근종이 4개 이상인 경우는 뭐 이런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개수만 듣고 봤을 때 그런 다발성 근종인 경우는 한 25%에서 난임을 겪는다는 보고도 있으니까, 혹시 근종 개수가 여러 개라면 좀 주치의선생님과 좀 면밀하게 상담을 해보시고 혹시 이걸 좀 치료를 좀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자궁근종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냐 이런 질문 있는데,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자궁 근종은 통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종이 있을 때 꼭 무조건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경과 관찰, 그게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좀 크기가 크거나 위치가 안 좋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 치료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약물 치료라고 해서 먹는 근종 치료제가 나왔어요. 한때 잠깐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약물 치료는 어떤 근종에 대해서 꼭 좋은 치료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인공적으로 폐경을 만들거나 어떤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쭉 장기간 노출시키는 게 몸엔 좋지 않기 때문에, 약물 치료는 이제 좀 폐경을 앞두고 있다든지 또는 일시적으로 좀 근종 사이즈를 좀 줄여서 수술을 용이하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쓸 수가 있지만,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좀 쓰기는 조금 아직은 좀 무리가 있고요. 기존에 많이 치료했던 건 이제 보통 수술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중반에 자궁동맥 색전술이라고 해서 수술 없이 그냥 자궁 근종으로 가는 영양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차단해서 치료한 방법도 있고, 그 90년대 말에 하이프, 이제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이라고 해서 초음파 에너지로 근종을 괴사시켜서 치료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자기 어떤 그런 요구, 그 다음에 어떤 상태 이런 게 맞춰가지고 적절한 치료법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데 내가 왜 임신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뭐 결론도 말씀드리면 건강하지가 않은 거죠. 어딘가에는 좀 문제가 있을 확률이 좀 많죠. 근데 이제 되게 임신이 안 될 때 그냥 확률적으로는 여자가 문제가 있을 확률 50%, 남자가 문제가 있을 확률 50%입니다. 그래서 임신이 안 될 때 남편 손잡고 같이 가서 같이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의학적으로 어떤 검사를 해도 별 이상이 없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뭔가 유전적인 어떤 체질이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면역학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될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 우리가 명확하게 원인을 갖다가 좀 찾기 어려운 경우라서요. 그리고 좀 답답한 경우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보니까 한방 쪽에 많이 가서 한약 먹고 체질 바꿔서 어떻게 한다 치료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의학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임신이 안 될 때는 여자 쪽 문제, 남자 쪽 문제가 1대1이다.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꼭 남자, 여자 같이 한번 검사를 받으시라는 것과, 꼭 그냥 차분하게 한번 검사를 갖다가 한번 쭉 진행해 보시고, 원인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우선 치료하고 임신 시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궁을 갖다가 꺾고 압박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 하이프 했을 때는 이제 봉직이었었고, 그때 이제 제가 모시던 원장님이 이제 신경외과 전문이셨는데, 처음 하이프 딱 시작했을 때 원장님 좀 기대가 컸어요. 처음에 이게 시작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막 오지는 않죠. 그럼 이제 원장님이 본인 환자분들보다 자궁 근종이 있으면 이거 해 하고 넘기시는데, 신경외과 원장님이시다 보니까 맨날 보시는 환자분들이 다 이제 척추 MRI잖아요. 이 척추 MRI 보다가 이제 자궁 근종을 딱 보면 이렇게 야 해봐 하고 넘기시는데, 이 척추 MRI 보이는 자궁은 방광 위에 살포시 얹어 있는 자궁보다는 되게 후굴이라고 해서 뒤로 좀 넘어가 있는 자궁이 많아요. 그래야지 좀 척추랑 붙어서 그 척추 MRI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넘겨주셨는데 하려고 보니까 야 이게 하이프라는 사정거리가 맥시멈 고정돼 있는데 그 사정거리 넘어서 이게 사정거리가 안 당겨지는. 그래서 그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뭘 해볼 수 있을까. 자궁 뒤쪽에는 이제 직장, 대장 여기 지나가거든요. 혹시 여기다가 뭘 넣어서 이걸 꺾으면 되지 않을까. 자궁 출혈 때 내막에다가 그 소변줄이랑 폴리카테터 있어요. 그걸 집어넣고 폴리카테터 발룬이라고 해서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부풀리는 그런 발룬이 있어요. 50cc 딱 발룬 시켜서 내막을 압박해서 지혈하는 거. 그 논문 있길래 심드렁하게 보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지. 이거다. 직장을 통해서 넣어가지고 자궁 꺾는 거 해보니까 꺾이더라. 굉장히 이게 이제 메이크 센스한 거야. 자궁은 꺾어주는 거. 그 다음에 더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점이 있던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하이프 시술할 때 방광에다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배 앞에다가 또 그 물주머니 좀 공가요. 왜냐면 이 자궁 고고 앞쪽으로 이제 소장이 쭉 내려오는데, 이 하이프 쏠 때 이 장이 껴 있으면은 합병증 위험하거든요. 자궁이라는 게 딱 고정돼 있지 않아요. 이게 자궁이랑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거든. 대장에다가 폴리카테터 넣어서 물 여기서 공구면은 이게 딱 위에서 눌러주니까 고정이 되는 거예요. 밑에서 물주머니에 딱 압박을 해도 얘가 뒤로 안 밀리고 딱 있어. 장도 잘 밀리고 얘도 딱 고정이 돼서 굉장히 포지션 잡기 편하고, 또 하나 이점이 뭐냐면 또 방광에서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또 위에서 압박을 하면은 이게 스퀴징이 돼요. 쥐어짜주면은 자궁에 있는 그 혈류가 쥐어짜줘서 빠져. 이 하이프라는 게 열에너지라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이 피가 빠지다 보면 이게 괴사가 잘 돼. 안 되는 포지션은 되게 만들어주고, 장도 잘 밀게 해주고, 고정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쥐어짜서 열도 적게 쓸 수 있게 아무튼 쥐어짜가지고 피를 빼주는구나. 굉장히 이점이 많았어요. 주변은 많이 가르쳐줬는데, 두 번째 제가 개발한 방법이고, 혹시 이 하이파는 의사 선생님들 보면은 요거 자궁을 갖다가 꺾어주고 쥐어짜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문의 주시면 제가 한번 직접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디 사례 하나 제가 한번 이렇게 올린 게 있어요. 소나조이드랑 폴리에서 이제 물주머니 써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적은 에너지로 근종을 갖다가 치료했냐, 가능하냐 보여준 게 있는데, 보통 우리 자궁 근종이 한 6cm 보통 크기에다가 좀 노멀한 패턴의 자궁 근종을 그렇게 했을 때 제가 50W 가지고 치료를 마무리했던 케이스를 한번 제가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보통 그 400W 쓰거든요. 근데 소나주이드 쓰고 이걸 했을 때 50W면 8분의 1의 에너지로 이걸 치료를 했던 거예요. 굉장히 적은 에너지로 치료를 할 수가 있었다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꼭 의사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자, 하이프 시술하고 나서 어떤 통증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근종이랑 성근종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하이프 시술하고 났을 때 나 이거 시술한 건 맞냐고 물어보도 꽤 많아요. 왜냐면 근종은 별로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궁 성근증 같은 경우는 아파야 돼. 보통 자궁 성근증 같은 경우는 생리통 좀 심하고 만성 골반통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어떤 생리 때 그 자궁 수축 자극이 그렇게 아픈데 시술하고 나서 안 아프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궁 성근증 시술하고 나서 굉장히 심한 생리통 같은 통증이 한 너댓 시간 있는 게 정상이고요. 만약에 자궁 성근증 시술하고 나면 환자분이 병실에서 저를 빵긋빵긋 웃으면서 보고 있다 그러면 좀 걱정이 뭐야 좀 덜한 거예요. 왜 안 아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자궁 근종 같은 경우도 좀 상황에 따라 좀 아플 수 있어요. 뭐 포도알처럼 막 여러 개 다발성으로 뭔가 자궁을 다 차지하고 있을 때는 뭔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 성근증에 준할 정도로 그렇게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색전술 걸었을 때 한번 통증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반적인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색전술의 통증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항상 자궁동맥 색전술하면 이 통증이 이슈가 되는데 제가 하는 건 그거랑 조금 달라요. 물론 저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통증을 줄이는 약을 많이 안 썼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자궁동맥 색전술을 했을 때 그 통증이 시술하고 나서 할피 다 마치고 나서 그런 통증이 좀 심한 생리 같은 통증이 오는 게 한 너댓 시간 정도 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보통 우리 일반적인 색전술은 뭐 한 이틀, 길게는 2주간 굉장히 아픈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짧은 시간, 좀 그보다 강도 훨씬 더 적절하게 이제 아프다. 그다음에 최근에 좀 진통제 약물을 좀 그 동맥에 적절하게 쓰면서 통증 강도 훨씬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일반적인 색전술에 비하면 그렇게 아프지는 않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로봇 수술에 관한 어떤 이제 쭉 리뷰 아티클이 있어요. 그런 로봇 수술 복강력 요새 비교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은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좀 이제 간략하게 딱 그 한 문장으로 이제 정리가 잘 된 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병원의 어떤 의학 정보들이 근거 중심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잘 돼 있지는 않아서 이제 간혹 이제 외국 사이트를 환자분들한테 좀 많이 소개시켜 드려요. 특히 뭐 이런 건 몸에 좋아요,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건 어때요. 특히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병원에서는 조금 피하는 어떤 질문들도 거기 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혹시 영어가 된다면 외국의 전 대학병원, 유명 병원 사이트 한번 이용해 보신 것도 어떤 건강 정보를 하는데요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메이오 클리닉이라고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의 사이트에 로봇 수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을 보면 약간 좀 허무할 수도 있어요. 결론이 그냥 로봇 수술이랑 그냥 복강경이랑 그냥 똑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어. 좀 허무하긴 한데, 그래서 앞에 문장부터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문장 시작이 로봇 수술은 복강경 수술의 일종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어떻게 듣는 환자분들은 뭔 소리야, 로봇은 최첨단의 뭔가 어떤 차세대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복강경 수술의 어떤 한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복강경 수술은 우리가 이제 째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배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이제 짝대기 집어넣어서 이 팔로 그 근종 조작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젓가락 쑤셔 넣어서 이렇게 하듯이 복강경 팔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박리하고 제거하고 그다음 이제 꼬매고 나오는 그런 수술이에요. 이제 근데 로봇 수술은 뭐가 다르냐? 구멍 뚫고 뭐 집어넣어서 하는 건 똑같은데 의사가 직접 이렇게 팔로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의사는 수술방, 그 수술 때 환자 테이블에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어떤 그 조이스틱 같은 걸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모니터 보면서 이렇게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이제 시야를 갖다가 굉장히 안정된 시야를 줘요. 이제 보통 이제 복강경 수술은 이제 그 복강경 카메라가 이제 사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야가 안정적이지가 않고, 또는 이 복강경 이 카메라, 사람 손으로 이제 조작하는 카메라는 좀 사각지대가 좀 넓을 수 있는데 이거는 복강경 카메라에 비해서 사각지대가 훨씬 좁고 확대가 훨씬 더 좋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강경 이 팔은 이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의 어떤 팔목 관절 이거의 어떤 가동 범위의 제약을 이 복강경 팔도 같이 받아요. 그런데 로봇 팔은 이 사람 손으로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조이스틱으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팔 가동 범위가 내 관절 범위를 넘어서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갖다가 가지고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으로는 탁틸 센세이션이라고 해서 이 만지는 느낌 있잖아요. 또는 이제 만지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그 복강경 팔 여기 자꾸 수술할 때는 뭔가 이게 닿는 느낌, 요 감각이 이제 피드백이 있는데 이 로봇 수술을 할 때는 그 피드백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좀 수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 오래 걸리지 않은데 이 로봇 팔을 갖다가 도킹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한번 시간 재보니까 로봇 수술이 어떤 이렇게 회복 수술과 비교해 보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 이제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쭉 설명했던 장점들을 생각해 보면 로봇 수술이 의사한테는 굉장히 좀 편하죠. 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좀 가동 범위도 의사한테 굉장히 편하죠. 그러면 환자한테는 어떠냐? 근데 이게 좀 문제예요. 그러면 환자한테도 결과가 굉장히 좋아서 합병증 발생률이 떨어지거나 또는 뭐 출혈량이 적거나 또 입원 기간이 짧거나 일상복귀가 더 빠르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워낙 복강경 결과가 뭐 좋기 때문에 이 로봇 수술을 했을 때 복강경보다 결과가 더 좋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 한계가 있어요. 사실 로봇 수술이 처음 등장하고 한 10년 지났을 때 제가 아마 레지던트 마칠 무렵인가 그때만 하도 로봇 수술이 좀 이렇게 처음 등장한 시점으로서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 논문에서 좀 약간 좀 비판적으로 평가했던 게 더 어드밴스된 기술을 많이 적용한 것 같긴 한데 결과가 어떠냐, 유효성과 안정성이 복강경과 똑같네. 그러면 이거 환자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로봇 수술할 이유가 뭐가 있니?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10년이 좀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똑같은 비판을 받고 있어서 아직은 좀 로봇 수술이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무용공학적으로 기술이 아직은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미래에는 뭔가 좀 더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생각도 해보지만 워낙 우리가 복강경으로도 수술을 잘하기 때문에 근종 수술에서는 어떤 가까운 미래에 로봇 수술이 어떤 획기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그 메이오 클리닉 사이트에서 이제 그 마지막 문단이 뭐냐면, 자, 로봇 수술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좀 비싸, 코스트가 좀 높아, 비싸. 그러나 결과는 복강경이랑 비슷해.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에 대한 어떤 지나친 환상을 갖는 건 좀 금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우리 환자 입장에서 그럼 로봇 수술이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냐? 자궁근종 수술을 받는다 생각했을 때 수술이라는 게 대부분은 안전하고 별 문제 없이 끝나고 퇴원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드물게는 위중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제일 흔하게 생기는 어떤 위중한 상황은 출혈과 관계될 거예요. 수술 중에 말도 안 되는 정말 운이 나빠서 이 혈관이 뭐 작은 혈관은 별 문제 없는데 대동맥이라든지 또는 골반 내에 어떤 큰 동맥이 탁 하고 찢어졌을 때는 산부인과 선생님 이거 안 돼. 그때는 그 혈관외과라든지 흉부외과 교수들이 와가지고 그 처치를 해야 돼요. 뭐 또 드물게는 어떤 요관이 찢어지면 뭐 비뇨기과 와서 꼬매줘야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다가 또 팍 해서 장이 찢어졌다 그러면 외과에서 와서 이제 소화기외과에서 꼬매줘야 될 수도 있고, 그럼 굉장히 드물지만 어떤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기타 각과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이 입원했을 때 밤중에 대부분은 별 문제가 없지만 또 이 지혈이 잘 안 돼가지고 출혈이 좀 갑자기 팍 났을 때 급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좀 레지던트들도 있고 숙련된 간호사들이 쭉 많이 있는 대학병원이 좀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난 좀 더 확실하게, 난 좀 더 안전하게, 나 수술 받고 싶어 할 때 대학병원 가고 싶어 하는데, 근데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이 자궁근종 환자들이 별로 반갑지 않아요. 이 암 수술하기 바쁜데 자궁근종? 그러면 수술 받고 싶어요. 그러면 내년에 봅시다. 이렇게 돼요. 대개 한 3개월, 6개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수술 받기 힘들어. 근데 로봇 수술을 갖다가 받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짧아져요. 올해 안에 받을 수가 있어요. 대학병원 가서 수술 받고 싶어 하는데 너무 대기 시간이 길다. 그때 로봇 수술을 갖다가 받고 싶다. 그러면은 훨씬 더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점입니다. 근데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만약 실비보험이 있다면 그 비싼 게 많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나 대학병원 가서 수술 빨리 받고 싶은데 실비보험이 있어. 그러면 그걸 이용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로봇이랑 복강경은 아직까지 결과가 똑같다. 그렇게 정리하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강경으로 이제 자궁근종 수술을 많이 합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요. 뭐 한 80년대 말부터 수술법이 개발이 됐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웬만하면 이제 개복보다 복강경을 하는데 이 복강경 수술의 합병증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그렇게 잘 모르는 거고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다뤄보기로 했고요. 너무나 좀 소개하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복강경 수술을 했을 때 그런 합병증들 쭉 한번 리뷰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합병증 그런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한번 고찰한 논문입니다. 그 복강경 수술 후의 합병증을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수술 중 합병증이고 하나는 수술 후 합병증인데요. 제일 흔한 게 출혈이에요.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는 수술하다가 뭔가 큰 혈관을 피가 왈칵 근데 그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고요. 보통은 우리가 수술하게 되면 어디선가 좀 피는 조금씩 나요. 숨을 나는데 그런 거는 좀 자연스럽게 컨트롤 되는데 이게 너무 좀 심하게 많이 날 때가 있어요. 보통 이제 수술 중에 이제 출혈 때문에 수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 중 출혈량을 보면은 적게는 한 84cc, 또 많게는 한 1200cc까지 1리터 넘게 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수혈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막 어떻게 해도 이게 지혈이 좀 잘 안 되고 어렵고 할 때는 이 복강경 이거가 좀 어려워가지고 배를 열고 개복해서 이렇게 지혈하고 수술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하다가 이제 개복으로 바뀌는 경우가 논문에 따라 좀 이제 빈도수가 다른데 적게는 한 0.34%에서 많게는 한 2.7%까지 있다고 하니까 일정 부분 이렇게 출혈 때문에 개복 수술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기구 때문에 주변에 정상 장기들이 좀 파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극단적이고 좀 굉장히 드문 경우라서 빈도수가 낮다 그런 경우. 어쨌든 출혈이 가장 흔한 수술 중 합병증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궁 근종이 좀 크기가 좀 크면 클수록 이런 출혈과 연관된 합병증 빈도수가 좀 올라간다. 또 개수가 여러 개일 때도 좀 올라간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어떤 크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근종 어떤 복강경 수술을 결정할 때 근종 크기가 좀 크면 클수록 이런 어떤 합병증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걸 염두에 두고 어떤 수술을 방법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 합병증으로는 우선 유착 될 수가 있습니다. 유착이 제일 흔한데요. 유착이라는 게 이제 여러 군데 생길 수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자궁을 갖다가 이렇게 쭉 쪼개고 열어서 근종 꺼내고 꿰매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 몸에 이제 겉에 보면 흉터나 이렇게 딱 찢어지면 이게 흉터 생기잖아요. 이제 붙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 자궁도 쪼갰다가 꿰매면은 이제 여기 주변에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들러붙는 성질이 있어요. 들러붙을 때 장이랑 달라붙을 수도 있고 복벽이랑 달라붙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생기면 유착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유착도 정도에 따라서는 별 증세가 없이 그냥 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것 때문에 통증이 있다든지 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착이 어떤 경우는 이제 안쪽으로 자궁 내막 쪽에 유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자궁 내막 쪽 유착이 생기면 좀 나중에 임신과 관련해서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궁 내막 유착도 좀 우리가 유념해서 생각하고 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봉합이 좀 실패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봉합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복강경 수술하면 이제 배꼽이랑 여기 구멍 한두 개 또는 배꼽에만 이 구멍 피부 구멍만 생각하는데 복강 내에 들어가서는 이제 자궁을 갖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세로 방향 쭉 쪼개고 들어가서 꺼내고 이제 꿰매는데 되게 잘 붙어요. 근데 어떤 때 이게 좀 잘 안 붙고 좀 이제 벌어지거나 그런 경우 조금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어떤 게 잘 안 붙냐면은 근종 위치가 어떤 근층 내 근종이라든지 점막과 근종처럼 이 자궁 근종이 좀 깊숙하게 있을 때 그리고 좀 크기가 클 때 이제 그럴 때는 이걸 꺼내고 난 다음에 꿰맬 때 이게 결손 부위가 너무 크다 보면 당겨서 붙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당겨질 때가 있어요. 억지로 당기면 장력이 좀 텐션이 좀 많이 걸리니까 이게 좀 잘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궁 근종이 좀 뿌리가 깊은 부위가 크다.
그러면 좀 잘 안 붙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염두에 두고 이제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간혹 가다 보면 자궁 근종과 자궁 성근증 좀 같이 동반될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자궁 성근증도 있고 근종도 있다 하면 대부분 자궁 적출하자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도 자궁을 꼭 보존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래 성근증 좀 두고 보고 근종만 우선 떼내볼게 하는데, 이제 그 근종 떼낸 자리에 그 주변에 이제 성근질 세포가 있을 때는 붙이면 왠지 성근질 세포가 껴 있으면 이게 좀 잘 안 붙어요. 이제 그런 경우 좀 잘 안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성근증이 좀 동반돼 있을 때는 좀 신중하게 좀 수술을 결정해야 됩니다. 드문 경우에 자궁 파열을 좀 걱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자궁 파열은 안 되는데 임신 중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궁에 아무런 어떤 흉터도 없는 이제 깨끗한 이력을 가진 자궁도 임신 중에 파열될 확률이 0.0005% 있다고 해요. 근종 수술 같은 걸 해가지고 개복이든 복강경이든 그런 자궁을 쪼갰다가 붙였을 때는 자궁 그런 파열이 생길 확률이 한 4배에서 한 8배 올라가요. 이상하게 또 자궁 근종 파열 검색해보면 하이프 가지고 좀 이렇게 막 떠드는 일이 많은데, 사실은 하이프보다는 이제 명백하게는 어떤 그런 복강경 수술이 훨씬 더 빈도수가 명확하게 좀 잘 정리되어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자궁 쪽에 그 수술했을 때는 임신 중 자궁 파열 빈도가 좀 올라간다는 건 좀 알고 그렇게 임신을 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강 내 파종이라는 게 있어요. 파종, 씨앗 뿌리다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제 파종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근종이라는 게 우리가 딱 제거했다 꺼낼 때 우리 잘 생각해봐요. 그 구멍 이렇게 한 개 또는 3개 이렇게 퐁퐁 뚫고 그러니까 수술하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떠내는데 이걸 그 구멍으로 이걸 못 꺼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꺼내냐? 이전에 많이 했던 방법은 모슐레이터라고 해요. 구멍에다 관 같은 걸 집어넣어서 근종을 여기다 딱 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갈갈이처럼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제 끄집어내요. 그래서 근종을 갈아서 끄집어내는데 이게 보통 별 문제 없는데 드물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이 근종 파편 있잖아요. 이게 복강에 흩뿌려질 수가 있는데 또 운이 안 좋으면 이게 거기서 살아. 이 파편이. 그러면 복강 내에 이제 근종을 이렇게 파종해서 키우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난감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 있냐면 이제 이런 내막 세포가 또 어떻게 거기 딸려 들어와서 퍼질 수가 있으면 이 내막증이라는 병이 이제 복강경 수술에 생기는 건 드물게 있어요. 근데 이 내막증은 굉장히 아프고 힘든 병이거든요. 그래서 근종 수술하면 이런 게 좀 생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이건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육종암이라고 좀 희귀암이 있어요. 많진 않아요. 근데 초기 때는 뭔가 이 자궁 근종이랑 좀 별로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궁 근종하면 뭔가 육종암 세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드문 경우예요. 근데 이게 복강경으로 이제 그래 끄집어내 갈았어. 근데 또 그 파편이 흩뿌려지면서 이 암이 또 이게 흩뿌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냥 뒀으면 암이 그 자리에 우선 당장 있는데 이게 수술 과정 중에 흩뿌려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 모슐레이터에 관해서 좀 말이 좀 많았어요.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 이제 미국에서 한번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어요. 93년부터 한 2003년까지 쭉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심각한 합병증에 대해서 굉장히 드물어요. 그 20년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수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심각한 어떤 진짜 화곡한 경우는 한 53건 있었는데 제일 많았던 게 이제 대장 손상?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다가 좀 삐끗했는지 자궁 뒤쪽에는 대장을 같이 갈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또 찔렀던지. 그래서 대장 손상이 제일 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혈관 손상. 근데 이건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막 살떨리는 거야. 조작을 잘못해서 주변에 있는 큰 혈관이 막 터졌다. 그러면 빨리 막 혈관외과 와가지고 배 열고 막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콩팥 손상, 요관. 이제 콩팥에서 방광을 가는 그 오줌길이 있어요. 요관 손상이라든지. 횡격막 손상도 한 건 있었다는데 이건 좀 약간 좀 그래. 횡격막 저 위에 있는 게 저건 또 찔렀나 싶은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건 53건이 있었다. 굉장히 드물죠. 근데 논문에서 그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이 중에 한 34%가 수술하고 나서 10일 뒤에 발견됐어요. 즉시 못 발견했어요. 왜냐?
너무 드무니까 방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한 6건은 환자가 사망했어요. 굳이 논문에서 이걸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드물지만 이걸로 인한 합병증도 중요한 어떤 주변자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자. 이제 늦게 발견하는 일 없자 소개하고 있어서 저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일전에 방금 앞에서 설명했듯이 파편들이 흩뿌려져서 뭔가 없던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2020년도에 미국 FDA에서 이 모슐레이션 사용을 하다가 좀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좀 공고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학병원에서는 요즘에 모슐레이션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리고 그러면 배꼽 구멍으로 이걸 어떻게 꺼내? 썰어서 꺼내요. 이제 그 근종을 이제 배꼽 구멍 가까이 이제 끌고 와서 이제 교수님은 이제 보통 이렇게 다 이렇게 자궁 그 근종 꺼내고 자궁 꼬매고 나면 이제 나가면 그 펠로 또는 레지던트들이 남아서 그 근종 꺼낸 거 이제 그 배꼽 거기서 이제 칼로 썰어서 자기 손 필수 그래서 조심해가면서 이렇게 썰어서 시간 좀 많이 걸리죠. 좀 힘들 수도 있고 손목 아프고 하지만 모슐레이션 쓰는 것보다는 이제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좀 현실적으로 대학병원이 아닌 곳에서는 좀 오퍼레이터가 그것까지 좀 너무 손이 많이 가고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슐레이션에 대해서는 최근에 FDA 공관이 좀 변했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논문을 갖다 이 사람들이 쓰게 된 이유는 한 10년간 좀 합병증률이 조금 올라가서 그런 거거든요. 이 10년간 합병증률이 왜 올라갔을까? 보면 이 10년 동안 우리가 이제 애를 낳는 연령이 점점 이제 좀 늦어지고 있다. 특히 유럽, 미국 이런 잘 사는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이제 근종이 좀 이제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출산 연령이 좀 빨라지거나 좀 애를 좀 많이 낳게 되면 그만큼 에스트로겐으로부터 이 자궁이 좀 보호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좀 출산이 좀 연령이 늦어지면 이제 에스트로겐에 좀 강하게 노출되는 기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좀 근종이 잘 생기고 또 이런 경우에 자궁 근종은 좀 더 크고 또 여러 개의 경우가 좀 많으니 이제 합병증과 좀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이제 크게 개수니까 아마 합병증이 그것도 좀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 어쨌든 이 합병증을 낮추려고 하면은 복강 경험을 했을 때 합병증 비율이 올라가는 예를 들어서 이제 크기가 크거나 좀 다발성이거나 또 성결증과 좀 동반된 경우는 이런 좀 조심해서 좀 실렉션 골라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사의 어떤 숙련도랑도 좀 연관이 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의 숙련도가 높고 케이스를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집단에서는 좀 합병증이 좀 덜 생기는 것 같다. 결론은 좀 숙련된 의사가 적절하게 적응증을 선택해서 시술을 하면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자궁 근종 복강경 수술이 어떤 합병증에 대해서는 별로 환자분들을 소개한 매체가 잘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논문을 소개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